혼수. 나는 한평생 많은 집들을 보아왔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석조도 목조도, 낡은 것도 새 것도.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한 집이 특히 내 기억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집이라기보다 오히려 오두막에 가깝다. 아주 자그마한 단층집으로 창문이 세 개 붙어 있는 것이 마치 두건을 쓴 작은 꼽주 할머니와 같았다. 둘레는 흰 석회칠을 하고 기와를 이은 지붕에 칠이 벗겨진 굴뚝이 세워져 있는 그 집은 지금 주인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뽕나무와 아카시아와 포플라의 녹음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다. 그래서 녹음 속에 파묻힌 그 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울창한 녹음에 둘러싸여 있긴 해도 그 집은 역시 시내에 있는 집이 틀림없었다. 그 집의 넓디 넓은 대지는 우리 집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어 모스크바의 거리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이 거리를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으며 통행인도 드물었다. 그 집의 덧문은 언제나 닫혀 있었다. 살고 있는 사람이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빛이 소용없었다. 창문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살고 있는 사람이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뽕나무와 아카시아와 우엉의 숲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능력은 별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셈이다. 자기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좀처럼 고맙게 여겨지지 않는 게 세상의 인심인 것이다. 흔히 손안에 있을 동안에는 소중하지 않다는 자그만 집의 주인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으로 녹음은 짙고 새는 즐겁게 쥐저귀고 있지만 한 발짝 그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 어찌 된 일인가. 여름철에는 후끈후끈하여 숨이 막히고 겨울철은 또 겨울철대로 마치 한증막 같은 더위, 게다가 숯 피우는 냄새가 가득 차 쓸쓸하고 따분하다. 처음 내가 이 집을 방문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로 잠깐 볼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집 주인인 티카마소프 대령으로부터 그의 아내와 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이 첫 방문 때의 일을 나는 참으로 잘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라고 한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몸집이 작고 뚱뚱한 40대의 여인이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듯한 표정으로 대기실에서 홀로 들어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나는 외부 사람이며 손님이며 더구나 젊은이인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을 놀라움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나는 낫도, 도끼도, 피스톨도 무엇 하나 흉기라곤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구나 멋쩍은 웃음까지 띠고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강도 취급을 받은 것이다. 저 실례합니다만 누구신가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중년 부인은 묻는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이 당사자인 티카마 소프 부인이로구나 하고 짐작을 했다. 나는 이름을 대고 방문한 이유를 말한다. 그러자 두려움과 놀라움의 표정이 바뀌어 이번에는 귀청이 터질 만큼 어머! 하고 반가워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더니 눈알을 뱅글뱅글 굴린다. 그 어머! 라는 반가움의 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대기실에서 홀로, 홀에서 객실로, 객실에서 부엌으로, 심지어는 움속까지 흘러간다. 곧 집안 전체가 갖가지 음색에 어머라는 반가움의 소리로 가득 찬다. 5분쯤 뒤 나는 객실의 푹신하고 따뜻한 커다란 소파에 앉아 온 모스크바의 거리가 어머라는 반가움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다. 살충제 가루와 양가죽의 새 구두 냄새가 나고 있었다. 구두는 보자기에 쌓여 곁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다.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과 모슬린의 누더기 커튼, 그 누더기 커튼에는 만족한 몇 마리의 파리, 벽에는 어떤 신부의 초상이 유화인데도 유리에 끼워져 걸려있고 그 유리는 한 귀퉁이가 끼어져 있다. 신부에 이어서 선조 대대의 초상이 나란히 걸려있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레몬처럼 노란빛을 띤 집시풍의 인상을 주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골무가 하나, 마루에는 옷번이며 아직도 가봉한 실이 달려있는 검은색 여자 웃옷등이 흩어져 있었다.
옆방에서는 두 할머니가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옷본과 분필 조각을 부지런히 바릇바닥에서 줍고 있었다. 몹시 어질러져 있어요. 하고 티카마소프 부인이 말하였다. 티카마소프 부인은 나를 접대하면서 당황한 듯이 옆눈길로 아직도 옷본의 정리를 마치지 못한 옆방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 문 역시 당황한 듯이 한두 치 정도 열렸다간 다시 닫히곤 하였다. 무슨 일이지? 하고 티카마소프 부인이 그 문을 향해 물었다. 제 깃장식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쿠이스코에서 보내주신 건 말이에요. 하고 문 너머에서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프랑스어로 물었다. 어머, 너였구나, 마리. 정말 무슨 짓을. 처음 오신 손님이 계세요. 루켈리아한테 물어보렴. 하고 티카마소프 부인도 프랑스어로 말했다. 우리는 정말 프랑스 말에 익숙하죠. 만족하게 얼굴을 붉힌 티카마소프 부인의 눈을 보고 나는 그렇게 짐작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몸매가 날씬하고 여윈 처녀의 모습이 보였다. 나이는 19살 정도. 긴 모슬린 옷에 금색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허리띠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자개 세공의 부채가 매달려 있다. 처녀는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얼굴을 붉혔다. 먼저 붉어진 것은 그녀의 기다랗고 약간 곰보 자국이 있는 코였는데 그 코에서 눈 밑으로 다음 눈 언저리의 관자놀이로 그 붉은 기운은 올라갔다. 딸이에요. 하고 티카마소프 부인이 노래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마네치카. 이 젊으신 분은 말이야. 나는 인사를 마치자 옷번이 많은 데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와 딸은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이곳에서는 부활절에 장이 서지요.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장이 서면 우리는 언제나 천을 잔뜩 사들여서 다음 장이 설 때까지 꼬박 1년 동안 부지런히 못을 만들지요. 바느질 감은 일체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하고 있어요. 주인 표트르 세메르이치가 별로 많은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치를 할 수가 없지요. 바느질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대체 어떤 분이 입습니까? 두 분밖에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나, 이렇게 많은 걸 입다니요. 이것은 입을 게 아니에요. 이건 시집갈 준비예요. 어머, 어머니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딸은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모르시는 분은 고지 들으시지 않겠어요? 전 시집 안 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했으나 그 시집이라는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차와 비스킷과 잼과 버터가 나오고 뒤이어 크림을 바른 딸기가 나왔다. 저녁 7시에는 6개의 접시로 차려진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그 저녁 식사가 한창일 무렵에 나는 문득 커다란 하품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옆방에서 커다랗게 하품을 했던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쳐다보았다. 그런 하품은 남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시동생 에고르 세메누이치예요. 하고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티카마소프 부인이 설명했다. 작년부터 우리 집에서 살고 있죠. 양해해주세요. 손님 앞에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몹시 괴짜라서 사람 앞에 나가면 완전히 흥분해버린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관청에 근무할 때 학대를 받아서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자포자기가 돼서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자 티카마소프 부인이 신부의 견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예고르 세면의치가 손수 수놓은 것으로 곧 교회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네치카는 잠시 동안 수줍어하던 태도를 버리고 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수놓아두었던 담뱃삼재를 보여주었다. 내가 그녀의 솜씨에 참으로 탐복한 듯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또 얼굴을 붉히면서 무엇인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도 갑자기 얼굴을 빛내더니 나를 골방으로 안내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골방에 가보니 커다란 트렁크가 5개가량 있고 또 자그마한 트렁크며 상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거 시집 갈 준비예요. 하고 어머니는 나에게 속삭였다. 모두 집에서 만든 거죠. 그 음산한 트렁크를 잠시 쳐다본 뒤 나는 상냥한 여주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또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을 나에게 약속시켰다. 내가 그 약속을 우연히 지키게 된 것은 첫 방문에서 7년쯤 뒤 어떤 소송사건의 감정인의 임무를 띠고
이 자그만 마을로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였다. 기억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집에 들어서자 내가 들은 것은 그 똑같은 어머라는 소리였다. 얼굴에 잊지 않았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생애에는 나의 첫 방문이 큰 사건이었으며 적어도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 같은 것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객실에 들어가자 지난번보다 더욱 살이 찌고 이제 백발이 된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무엇인가 푸른 천을 재단하고 있었다. 딸은 소파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역시 흩어져 있는 옷본, 여전한 살충제 냄새, 한쪽 귀퉁이 유리가 깨어진 초상화. 그러나 역시 변화는 있었다. 신부의 초상 옆에 피오트르 세메누이치의 초상이 걸려있고 어머니와 딸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피오트르 세메누이치는 장관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것이다. 추억담이 시작되었다. 장관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한테는 몹시 슬픈 일이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피오트르 세메누이치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 계세요. 난 이제 이 아이와 단둘 뿐이라 우리 스스로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하기야 이에고르 세메누이치는 살아있지만 그 사람에 관해서는 좋은 이야기란 하나도 없죠. 수도원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술을 드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자포자기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귀족 단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벌써 몇 번이나 트렁크를 열고 마네츠카의 혼수감을 꺼내 순례자한테 주워버렸거든요. 벌써 트렁크 2개가 완전히 비어버렸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집 마네츠카는 혼수감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어머, 어머니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마네츠카가 얼굴을 붉혔다. 모르시는 분은 고지들이시겠잖아요. 전 시집은 안 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네츠카는 정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기대의 눈초리로 물끄러미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 눈길로 미루어 방금 말한 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때 객실 쪽에서 몸집이 작은 사나이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머리가 꽤 벗어지고 짙은 갈색 플로 코트를 입고 가죽장화 대신에 고무정을을 신고 있었다. 쥐처럼 삽시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저 사람이 예고르 세뮤니치록은 틀림없을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쳐다보았다. 두 사람 다 늙고 수척해 있었다. 어머니의 머리는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딸도 마르고 시들어서 어머니 나이와 채 5살도 차이가 나지 않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귀족 단장을 찾아가서 하고 노부인은 아까 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되풀이했다. 부탁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예고르 세메니치는 우리가 바느질에서 모은 것을 닥친 대로 모조리 들고 나가서 후세를 위하는 일이라면서 어디엔가 기증해버리니까요. 그러다가는 내 딸 마네치카의 혼수라고는 무엇 하나 남지 않게 될 거예요. 마네치카는 얼굴에 붉혔으나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조리 다시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부자입니까? 모녀 단둘뿐인데. 정말 단둘뿐이에요. 하고 마네치카도 되풀이했다. 작년에 나는 운명에 이끄는 대로 또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객실로 들어가면서 언뜻 보니 완전히 늙은 티카마소프 부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흰 상장을 달고 소파에 앉아 무엇인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와 나란히 몸집이 작은 노인이 짙은 갈색 플로코트를 입고 가죽 장화 대신에 고무 장화를 신고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작은 몸집의 노인은 급히 일어서더니 종종 걸음으로 객실을 나갔다. 내 인사에 답하여 노부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무슈.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고 잠시 후에 나는 물었다. 속옷이죠. 다 만들고 나면 교부님 댁에 숨겨들어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에고르 세무뇨이치가 또 가지고 나갈 테니까요. 나는 요즘 무엇이든지 교부님께 맡겨두고 있답니다. 하고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테이블 위에 세워둔 딸의 초상화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쉬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단둘뿐인걸요. 그러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마네치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끝내 묻지 못했다. 이 슬픈 상복을 입고 있는 노부인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댁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마네치카는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그녀의 조용하고 수줍은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삼스레 물어볼 것도 없었다. 내 마음은 무거웠다.